미국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교수가 웃으며 말했죠. 산으로 둘러싸인 땅에서 강대국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평야 3%, 산지 70%, 자원 0. 그는 그걸 근거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단 3년, 그 땅에서 나온 배가 세계 조선 1위, 그 땅에서 만든 무기가 세계 방산 9위, 그 땅에서 찍은 반도체가 시장 70%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학문이 멈췄고 데이터가 침묵했습니다. 이젠 누구도 그 옛 이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땅, 제한된 자원, 그러나 끝없는 진화. 지정학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쓴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연이어 목격했습니다. 세계 탑 클래스 부자가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삼성 부회장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같은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승인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수많은 각국 정상들이 만난 장소가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대한민국 경주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평야 3%의 산지 70%라는 제 이론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이 충격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멜로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지정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제 20년 이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몇 달 전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숫자였죠.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고 심지어 다른 과 교수들까지 몇 분 보였는데 제가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든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교단 위로 올라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화면에는 단 한 문장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20년간 틀렸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세운 법칙은 간단했습니다. 지정학은 운명이라는 것이었죠. 넓은 평야를 가진 나라는 부강해지고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가난해진다는 공식이었어요. 이 이론으로 저는 로마 제국의 흥망을 설명했고 몽골 제국의 확장을 예측했으며 대영 제국의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제 책은 15개 언어로 번역됐고 동료들은 제 이론을 지정학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2025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무엇이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서울 치킨집의 사진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이 작은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기업이죠. 그 최고 경영자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집착하는 걸까요? 뒤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반도체 때문이지 않냐고 물어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평야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을까요? 모든 사람의 이론대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반도 위성 지형도가 나타났는데 초록색과 갈색이 뒤섞인 울퉁불퉁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체라고 이야기했고 평야 비율 3%에 산지 비율 70%라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산맥들을 하나하나 가리켰는데 한국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올랐냐고 엘리자베스가 다시 물었지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죠. 얼마 전 있었던 경주 정상회담 사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곳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경주였죠. 환경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화면에는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 방산 기업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화강암을 깨던 정밀함이 반도체가 되었고요. 계단식론을 만들던 시스템이 조선소가 되었으며 산을 넘던 끈기가 방산 기술로 이어졌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호기심으로, 불신에서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이메일함은 학생들의 질문으로 가득 찼고 어떤 학생은 정말 한국이 맞느냐고 물었으며 또 어떤 학생은 교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니냐며 의심을 표했지만 저는 모든 메일에 같은 답을 보냈죠. 다음 강의에서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4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으며 다른 과학생들은 물론이고 인류대학답게 몇몇 교수들까지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이들의 세계관이 흔들릴 거라고요.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했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며 지난 시간 제가 평야 문명론을 뒤집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냐고 물었죠.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성 지형도 하나만 떠올랐고 초록색과 갈색이 뒤섞인 이상한 모양의 반도가 나타나며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반도 전체가 주름진 천처럼 굴곡투성이었으며 평평한 땅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 보였는데 저는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하며 이 나라의 평야 비율은 전체 국토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눈을 크게 뜨더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3%요라고 되물었고 그럼 나머지 97%는 뭐냐고 물었으며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화면의 산지 비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 나라의 산지 비율은 70%라고 설명하며 비교를 위해 옆에 유럽과 중국의 평균 산지 비율을 함께 띄웠고 유럽은 25%에 중국은 33%였지만 이 나라는 대륙 평균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산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며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 정도 산지라면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었을 텐데 어떻게 인구를 유지했느냐고 물었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며 그 학생을 바라보고는 좋은 질문이라고 답하며 그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땅이 얼마나 가혹한지부터 보여드려야겠다고 덧붙이며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 나라의 집안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고 학생들은 화강암이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며 화강암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이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했고 화강암 집안에서는 쟁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며 돌을 깨고 흙을 만드는 데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게다가 도로를 내는 것도 건축을 하는 것도 모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는 게 명백하게 보였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며 조심스럽게 교수님 그럼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으며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답했죠. 이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며 네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이 나라의 강수 패턴이 화면에 나타나며 월별 강수량 그래프가 펼쳐졌고 여름 석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적으로 쏟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비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제는 집중폭우라고 답하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토양이 유실되며 농작물이 망가진다고 설명했으며
게다가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온다고 덧붙였죠.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고 뒷자리에 앉은 교수 한 분이 손을 들며 리처드슨 교수님,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으며 저는 그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명백하게 동의한다며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만 보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고대 운송수단인 마차와 수레의 그림이 나타났고 저는 학생들에게 평야 문명에서 마차와 수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물었으며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자 운송과 군대 이동 그리고 무역의 핵심이라고 답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마차와 수레가 거의 쓸모없었다고 말했고 산악지역에서는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앞자리 여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그럼 어떻게 물건을 옮겼느냐고 물었고 저는 등짐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산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때로는 소나 말에 짐을 실었지만 그마저도 험한 산길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이자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봤는데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조건들을 종합해보라고 말했고 평야 3%의 산지 70%, 화강암 집안의 집중폭우, 혹한, 그리고 마차조차 쓸 수 없는 땅이라고 나열하며 게임 자체가 불공평한 조건이었던 거라고 강조했죠.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 솔직히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했으며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큰 소리로 교수님 혹시 주변국들과 비교한 자료도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이라고 답하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형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평야 비율이 12%에 일본은 13%였지만 한국은 단 3%였고 이런 건 제 20년 연구 경력에서 처음 보는 수치였으며 앞자리 금발 여학생이 다시 손을 들며 그럼 한국은 주변국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말씀이냐고 물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하게 그렇다고 답했고 수싸움으로만 보면 한국은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으며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울 시간이 왔다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반전을 보여줄 순간이었으며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클릭하자 화면에 큰 글씨로 2개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518년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러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저는 조용히 기다리며 학생들의 반응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서 있었죠. 앞자리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며 이것은 한국 조선 왕조가 지속된 기간입니다. 518년 동안 단일 왕조가 유지됐다고 말했으며 뒷자리에서 한 교수가 감탄하며 본 순간 깨달았지만 이것은 세계 최장 기록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하다고 답하고 비교를 위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세계 주요 왕조들의 지속기간이 나타났고 프랑스 부르봉 왕조는 204년에 영국 튜더 왕조는 118년, 명나라는 276년이었지만 한국은 518년이었죠.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며 흥분된 목소리로 교수님, 이것은 동등한 비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잖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게 포인트라고 답하며 평야 3%의 나라가 세계 최장 왕조를 유지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고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의심에서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저는 다음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 미국도 겨우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 국가는 518년을 버텼다고 말했죠. 계속 학생들이 숫자를 듣고 충격받던 그 표정들이 보였어요. 다음 자료를 띄웠고 화면에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지도가 나타났으며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붉은색 영역이 펼쳐지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 몽골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며 유럽 서쪽 끝이라고 답했고 또 누군가는 일본이라고 말했으며 동남아시아라는 답도 나왔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맞다고 인정했지만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고 덧붙이며 몽골은 한국을 침략했고 실제로 항복을 받아냈지만 결국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반도의 산맥 구조도가 화면에 가득 찼고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산줄기가 반도를 관통하고 있었으며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산줄기를 천천히 따라가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 산맥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1400km 이상 이어지며 아시아에서 가장 견고한 자연 방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지며 그 정도 길이면 알프스 산맥과 비슷한 규모가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며 길이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으며 알프스는 산들이 흩어져 있지만 백두대간은 하나의 거대한 뼈대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오늘날까지도 지정학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화면을 확대하자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지맥들이 드러났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줄기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며 저는 학생들에게 이 구조가 한국을 천연 요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몽골군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이런 산맥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한 지적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몽골군은 산맥을 넘었다고 인정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고 덧붙이며 새 슬라이드를 띄웠죠. 화면에는 몽골의 한반도 침략 기록이 나타났고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으며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몽골은 6차례나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고 매번 평야지대는 쉽게 점령했지만 산악지역으로 들어가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쳤고 몽골군은 그들을 쫓아가다가 지형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전략적 실수였다고 설명했는데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결국 한국은 항복했잖아요. 그럼 몽골이 이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으며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다고 인정하되 하지만 실질적으로 몽골이 한국을 완전히 통치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몽골 측 기록에는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했고 한반도는 정복했으나 다스리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으며 산이 많아 군대를 주둔시키기 어렵고 보급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몽골 제국 역사상 처음 겪는 상황이었죠. 저는 화면에 지형 단면도를 띄우며 평양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지형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했고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탄성을 질렀으며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굴곡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던 거였는데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따라가며 이 모든 구간을 군대가 이동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평탄한 도로를 따라 일주일이면 충분했겠지만 이 지형에서는 한 달이 걸렸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보급이 악몽이었겠다고 중얼거렸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하다고 답했는데 몽골군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동력이었지만 한반도에서는 그 강점을 전혀 살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죠. 다음 사례로 넘어갈 시간이 왔고 17세기 청나라의 침략 기록을 보여줬으며 화면에는 병자호란 당시의 지도가 나타나며 청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역시 산악 지형 때문에 고전했다고 설명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청군은 12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보급과 지형 문제로 전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자료가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고 저는 설명을 이어가며 겨울이었고 산길은 얼어붙었으며 식량을 나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는다.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을 던지며 그럼 청나라도 통치에 실패했느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청은 더 영리했다고 답했죠. 그들은 발상의 전환을 했고 직접 통치를 포기한 채 한국의 왕조를 그대로 두고 조공만 받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산악지형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발상이었고 모두를 위해 말씀드리지만 청나라는 한국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함으로써 실리를 취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여줄 차례가 왔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20세기 초반 일본의 침략을 언급했으며 일본은 가장 조직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한반도를 점령했지만 그들조차 완전한 통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 화면에는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그 지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군대가 주로 평야지대와 해안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하며 산악지역까지 병력을 배치하는 건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일본 측 기록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온다고 덧붙이며 한반도의 산악지역은 통치 불가 지역이라는 내용을 소개했죠. 실제로 독립군들은 이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끊임없이 저항했고 일본군은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제국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사례였다고 자료가 증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며 정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봤다고 말하며 13세기 몽골과 17세기 청 그리고 20세기 일본을 나열했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으며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모두 당대 최강국이었다는 점이라고 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모두 한반도를 정복했지만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고 덧붙이며 이유는 단 하나 지형이었다고 간조했는데 미국 정부도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반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한반도가 나란히 놓였고 저는 각 반도의 지형 특징을 비교하며 다른 반도들은 상대적으로 평탄했지만 한반도만 유독 험준했다고 설명했으며 앞자리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는데 교수님 그럼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방어하기 좋은 지형인 건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답했는데 방어하기 좋다기보다는 외세가 통치하기 가장 어려운 지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고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며 방어와 통치는 다르다고 덧붙였으며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는 후자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고 어쩌면 이것이 518년 왕조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이었으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반박하듯 말했는데 하지만 교수님 그건 단순히 지형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저항도 큰 역할을 했을 텐데요 라고 질문을 던졌죠.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훌륭한 지적이라고 답했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으며 지형이 주민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 평야지대였다면 외세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곳이 없었겠지만 산악지대는 달랐고 산은 피난처이자 저항기지이자 생존의 터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외세 침략 연표가 나타났고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저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침략자들이 한반도를 점령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통치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이며 유라시아 역사상 이런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죠. 정복은 가능했지만 통치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결국 외세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반도라고 설명했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럼 한국은 지형 덕분에 살아남은 건가요? 라고 말했으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문을 열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으며 이 강의는 이제 캠퍼스 전체에 화제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을 모은 지정학 강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창에 아시아의 전염병 확산 지도를 보여줬어요. 중국과 인도, 중동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지역을 가리키며 전염병은 인구 밀집 지역을 따라 퍼졌다고 설명했으며 무역로를 타고 군대를 따라 끊임없이 확산되었다고 덧붙였는데,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며 교수님 그럼 한국도 전염병 피해가 컸겠네요. 주변국들과 교류가 있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말했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동아시아 국가별 전염병 발생도 그래프가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가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유난히 낮았거든요.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이건 기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좋은 의심이라고 답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꼼꼼한 역사 기록을 남긴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472년간의 일일 기록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18세기 중국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기록을 화면에 띄웠고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국경 지역에만 소규모로 발생했다가 곧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는데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기후 차이라고 말했으며 누군가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라고 추측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분적으로 맞다고 인정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덧붙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고 화면에는 한반도의 지질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강암 지층을 확대하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국이 화강암 집안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화강암은 농사 짓기에는 최악이지만 물을 정화하는 데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설명했고 화강암층을 통과한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여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화면에 지하수 정화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는데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화강암 틈새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며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이 샘으로 솟아나는 과정이 시각화되어 있었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단계를 짚어가며 이것은 자연이 만든 정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며 그럼 한국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셨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히 말하면 자연이 알아서 물을 정화해줬다고 답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물을 끌기거나 우물을 파느라 고생할 때 한국에서는 화강암이 그 일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운이었지만 동시에 지형의 필연이기도 했죠.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지며 하지만 교수님 깨끗한 물만으로는 전염병을 완전히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확한 지적이라고 답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고 화면에는 한반도의 기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여름에는 3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래프였으며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죠. 이런 극단적인 기온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는데 매년 겨울 한반도는 거대한 냉동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추위는 해충과 병원균을 대량으로 죽인다고 설명했고 자연이 매년 자동으로 방역을 해주는 셈이라고 덧붙였으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반박하듯 하지만 시베리아도 추운데 거기도 같은 효과가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시베리아는 너무 춥고 건조해서 애초에 인구가 살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한국은 겨울에는 충분히 춥고 여름에는 충분히 따뜻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물리적으로 완벽한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균 생존 온도표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병원균은 영하 10도 이하에서 활동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며 저는 말했죠.
한반도는 매년 겨울마다 이 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고, 앞자리에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럼 매년 리셋되는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고 자연이 만든 자동 방역 시스템이라고 덧붙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도표가 나타났는데 화강암 지하수 정수와 겨울 혹한 방역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시각화되어 있었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여름에는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땅을 씻어내고 그 물은 화강암층을 통과하며 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혹한이 찾아와 해충과 병원균을 제거한다고 말했으며 이 사이클이 매년 반복되면서 한반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이게 된다면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례가 드문 자연의 선물이었고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며 교수님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답했는데 과학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고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한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보면 우물을 집 가까이에 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겨울을 나는 저장 기술도 발달했다고 덧붙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쓴 한국 여행기가 화면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한국의 우물물이 유난히 깨끗하다고 기록했고 겨울 추위가 혹독하지만 질병이 적다고 놀라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학생들은 화면에 띄운 원문을 조용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 지질이 결합된 종합 도표가 나타났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요소를 짚어가며 정리를 시작했는데 화강암 지하수 정수와 겨울 혹한 방역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자연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으며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이라고 강조했고 하지만 그 우연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질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중간쯤 앉은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그럼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건가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저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조건들이 많았다고 말했고 하지만 그 가혹한 조건들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측면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으며 저는 다음 시간을 예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고 농업기술과 저장 방법, 공동체 시스템까지 생존의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화면을 돌아보며 속삭였으며 자연방역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는데 저 역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받으면서 생각했는데 유럽의 이 깨끗한 수돗물은 현대기술의 산물이지만 한국에서는 1000년 전에도 화강암이 그 역할을 했던 거라고 깨달았고 자연이 만든 정수기였던 것이며 우리는 이 평야에서 문명을 일으켰지만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던 반면 산과 화강암과 혹한이 만든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던 거죠.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한 생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였으며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다음 강의 준비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한국의 생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증명해야 했으며 518년 왕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강의 시작 10분 전 저는 특별한 준비물을 꺼내 교탁 위에 올려놓았고 세계 주요 왕조들의 통계 자료를 정리한 두툼한 폴더였으며 학생들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교탁 위 자료를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정각이 되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518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죠? 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는데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오늘은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밝히겠다고 말했고 화면에는 커다란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518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세계 최장 단일 왕조 기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며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세계 주요 왕조들의 지속기간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 204년에 영국 튜더 왕조 118년, 명나라 276년, 청나라 268년이 차례로 표시되었고, 그리고 맨 위에 조선 왕조 518년이 압도적으로 길게 뻗어 있었는데, 앞자리에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체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라고 말했고,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라 미소를 지으며 훌륭한 지적이라고 답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다루겠다고 말하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고 유럽 왕조들의 평균 지속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80년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설명을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전쟁과 혁명, 계승 분쟁 때문에 왕조가 자주 바뀌었다고 말했으며 평균적으로 3대를 넘기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는데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며 그럼 조선은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건가요? 라고 질문했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답하며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 연결된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 요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다시 한반도의 산악 지형이 나타났으며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가며 이 지형이 외부 침략을 막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세가 정복할 수는 있어도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고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을 던지며 하지만 몽골과 청나라는 조선을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답했지만 그들은 조선 왕조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왕조를 그대로 두고 조공만 받는 방식을 택했고 왜 그랬을까요? 라고 반문했으며 저는 답을 제시하며 산악 지형을 직접 통치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차라리 기존 왕조를 유지하고 명목상 복종만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고 간주했죠.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며 화면에는 지난 시간 배운 공동체 시스템들이 나타났고 두레와 푸마시 환국 제도가 차례로 나열되었으며 저는 말했는데 이 시스템들이 사회를 안정시켰다고 설명했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으니 대규모 반란이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며 그런 반란이 아예 없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론 반란은 있었다고 답했지만 유럽이나 중국처럼 왕조를 무너뜨릴 정도의 대규모 반란은 드물었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중국 명나라 시기 주요 반란 횟수와 조선 시기 반란 횟수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명나라는 276년간 대규모 반란이 47건이었지만 조선은 518년간 13건이었고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저는 설명을 이어갔는데 환국제도가 흉년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말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집단으로 굶어 죽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중얼거리며 일종의 사회 안정장치였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번째 요인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유교 이데올로기였고 화면에는 조선의 신분제도와 교육 시스템이 나타났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체제였지만 당시로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틀이었다고 말했고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반박하듯 말했는데 그럼 억압이 오래 지속된 이유라는 건가요? 라고 물었으며 저는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억압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계 질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했고 모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앞자리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며 하지만 그런 체제는 혁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처럼요라고 질문을 던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랬다고 답하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고 말했고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은 평야지대라 사람들이 모이기 쉬웠고 정보가 빠르게 퍼졌으며 대규모 집결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산악지대라 마을마다 고립되어 있었고 대규모 봉기를 조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선시대 마을 분포도가 나타났고 산맥을 따라
마을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으며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마을들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고 말했고 혁명을 일으키려면 먼저 산을 넘어야 했던 거라고 덧붙였는데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지영이 또 등장하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확하다고 답했고 모든 것이 결국 지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며 네 번째 요인을 제시할 차례였는데 자연방역 시스템이었고 화면에는 지난 시간 배운 화강암 지하수와 겨울 혹한 방역 자료가 다시 나타났으며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왕조가 오래 지속되려면 백성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유럽과 중국에서는 대규모 전염병이 인구의 30% 이상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그럴 때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왕조가 무너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조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염병 피해가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을 던지며 그럼 조선은 운이 좋았던 건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며 운이라기보다는 지형과 기후가 만든 환경적 이점이었다고 답했는데 이제 모든 요인을 종합할 시간이 왔고 화면에는 4가지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천연 요새 지형과 공동체 안전망, 유교 위계 질서, 자연 방역 시스템이 한 화면에 펼쳐졌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요인을 가리키며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518년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으며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지형이 외세를 막아주고 공동체가 백성을 살리고 이데올로기가 질서를 유지하고 자연이 병균을 제거한 거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고 교수님 그럼 조선은 완벽한 왕조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아니라고 답했고 부패도 있었고 당쟁도 심했으며 백성의 고통도 컸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유럽의 왕조들이 평균 80년을 버티지 못했을 때 조선은 518년을 유지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으며 마지막 화면을 띄우자 세계 왕조 지속기간 순위표가 나타났습니다. 1위 조선 518년에 2위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 296년, 3위 명나라 276년 순이었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평야가 3%밖에 없는 땅에서 화강암으로 뒤덮인 땅에서 폭한과 폭우가 반복되는 땅에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는데 이 모든 악조건이 오히려 왕조를 오래 유지시키는 조건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중얼거리며 역설이네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단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정확히 역설이라고 답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지나고 앞 다투어 자리를 차지하며 웅성거렸는데 알고 보니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승인한 거였고 학생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으며 저는 설명을 이어갔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인도, 브라질 다음이었다고 말했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승인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격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핵무기가 없고 핵잠수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학생에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는데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으며 핵무기 없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기술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중얼거리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이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캐나다 총리가 잠수함 내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으며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한국 방문 중 공식 일정을 변경해가며 한국산 잠수함 시승을 요청했다고 말했고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진지한 기술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는데 캐나다는 자국 해군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을 물색 중이었고 한국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으며 비록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감탄하듯 말했고 선진국 총리가 먼저 찾아온 거네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했고 결정적 장면을 보여줄 차례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학생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화면에는 경주 불국사 앞에 늘어선 경호 차량들과 취재진들이 가득했고 저는 천천히 말했는데 2025년 3월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난 장소라고 설명했으며 워싱턴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고 한국 경주였다고 강조했는데 천년 고도에서 세계 질서가 논의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 있었으며 양쪽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부러운 위치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고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으며 메모리 반도체 70%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고 세계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에 한국산 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게 된다면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질문을 던지며 교수님 그런데 이게 518년 왕조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으며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복잡한 해안선 지도와 현대 조선소 사진이 나타났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는데 한국의 해안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말했으며 작은 섬과 많이 무수히 많아서 배를 만들고 다루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현대 조선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 복잡한 것을 다루는 능력이 수백 년간 축적되어 있었던 거라고 말했고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한반도의 산악지형과 현대방산 무기 사진이 나타났고 저는 설명을 시작했는데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살아온 민족이라고 말했으며 험난한 지형을 정복하는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강조했는데 그 DNA가 방산 기술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까지 올라왔고 특히 한국형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산악 지형에서 싸우는 능력이 현대 무기 기술로 전환된 거라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쌓인 문화가 기술이 되었으며 역사가 국력이 된 거라고 강조했고 다음 화면에는 2025년 한국의 주요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70%에 조선 40%, 방산 수출 9위, 1인당 GDP 35,000달러, 문화 콘텐츠 수출 세계 6위라는 숫자들이 차례로 표시되었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이것이 2025년 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으며 평야 3%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다고 간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는데 제가 처음 평야 문명론을 주장했을 때는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으며 하지만 한국은 제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솔직히 인정했는데 그리고 저는 학자로서 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특강 날이 다가왔고 강의실 밖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으며 심지어 다른 과 교수들까지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제가 무언가 중요한 발표를 할 거라는 소문이 캠퍼스에 퍼진 모양이었고 저는 연구실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지형과 문명이라는 제목이 선명했고 2005년에 출간된 제 대표작이었으며 20년 동안 수많은 대학에서 교재로 쓰였고 제 학문 인생의 정점이었던 책인데 오늘 저는 이 책의 핵심 결론을 수정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으며 뒷벽에는 동료 교수 5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저는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갔고 책을 교탁 위에 내려놓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이론을 공개적으로 수정하는 날이라고 말했고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으며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저는 책을 들어 올리며 이 책에서 저는 평야가 문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고, 평야 없이는 안정적인 사회도 경제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고, 교수님 그럼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히는 불완전했다고 답했고, 세상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발레가 존재했다고 말했으며, 그 발레가 결국 새로운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로 걸어갔고 이것은 제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는데 학자가 자신의 20년 이론을 철회한다는 것은 학문적 자살과 같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진실 앞에서 학자는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제가 틀렸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중간쯤 걸어가 한 학생 옆에 멈춰섰고 저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을 알기 전과 후 제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으며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고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평야 3%에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가 나왔고 산지 70%에서 세계 조선시장 40%를 차지했으며 화강암 집안에서 나노미터 단위 정밀 가공이 탄생했고 집중 폭우와 혹한 속에서 문화 수출 세계 6위가 등장했다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고 저는 이렇게까지 명확한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뒷벽에 서 있던 동료 교수 한 명이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고 로멜로 그럼 자네 이론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폐기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답했고 평야 문명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평야가 없어도 세계 10위권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고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지정학의 새로운 원리라는 제목이 나타났으며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은 운명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문화가 환경을 이긴다고 말했고 시스템이 지리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으며 그리고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는데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다고. 젠슨 황이 서울 치킨집에서 맥주를 따르는 장면과 미국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승인하는 순간 리중 정상이 경주에서 만나는 역사적 회담까지 모든 것이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증거였다고 말했는데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며 교수님, 그럼 한국은 예외인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모델인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명확한 패턴이 있다고 답했고 새로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했으며 환경의 제약을 문화와 기술로 극복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는데 아시아에서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고 세계 주요 문명들의 발전 조건이 나타났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평야, 이집트는 나일강 평야, 중국은 황하 평야, 인도는 겐지스 평야였고 모두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간조했습니다. 평야가 아니라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었고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한 나라였으며 환경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틴 사회였다고 말했는데 일본 또한 섬나라로 자원이 부족했지만 명치유신 이후 제국주의로 자원을 약탈했고 한국은 그조차 하지 않고 방산 수출 9위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으며 이 또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질문을 던졌고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으며 한국이 가진 독특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문화적 자산과 화강암이 주는 천연 정수 시스템, 산악지형이 강제한 공동체 정신, 혹한이 만든 자동 방역 능력이 결합되어 있었고 여기에 2025년 젠슨 황의 방문과 핵잠수함 승인, 경주 정상회담까지 더해지며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고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화가 지리를 이긴다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설명했으며 환경은 조건일 뿐 결정 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지와 문화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기술이 지리보다 강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자원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실험실이었고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정학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라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답했고 지정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는데 지리적 조건은 출발점일 뿐 종착점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한국은 최악의 출발점에서 반도체 70%와 조선 40%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강조했으며 모두를 위해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책을 다시 들어 올렸고 이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새로운 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제목은 한국 사례 문화가 지리를 이기다라고 밝혔고 한국을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법칙으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고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학자로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덧붙였으며 한국은 제게 그 기회를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20년 이론을 넘어서 새로운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고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다고 말했으며 평야 3%의 땅에서 시작해서 화강암 지하수와 혹한 방역을 거쳐 2025년 젠슨 황의 치킨집까지 왔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반도였는지 아니면 위대한 나라였는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조용히 제 다음 말을 기다렸으며 저는 천천히 답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둘 다였다고 말했고 위험했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으며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최종 교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위치가 선명했으며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이 위치를 보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고 삼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30년간 공격했고 청나라가 2번이나 침략했으며 일본이 35년간 지배했다고 말했는데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며 교수님 그럼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다고 답했고 산악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외세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지만 통치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화강암 지하수로 전염병을 막았고 혹한으로 자동 방역 시스템을 갖췄으며 공동체 시스템으로 사회를 유지했다고 말했으며 발칵 뒤집힐 만한 악조건이 오히려 생존 무기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고 2025년 한국의 주요 지표들이 나타났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 조선시장 점유율 40%, 방산 수출 순위 9위가 차례로 표시되었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고 위험했기 때문에 정밀해져야 했으며 고립되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 투자해야 했다고 간조했는데 모든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된 거였고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감탄하듯 충격적이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고 젠슨 황이 서울 치킨집을 찾은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으며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고 답했는데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고 세계 7위 부자가 직접 찾아와야 할 만큼 한국 기술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승인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고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소음이 적고 성능이 우수해서 캐나다 총리까지 직접 시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축적된 정밀 기술의 결정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애초에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한국이 양쪽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였기 때문이었으며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했고
아시아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는 유일한 나라였다고 설명했는데 위험한 위치가 오히려 전략적 가치가 된 거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고, 교수님, 그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며 답했고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도체와 조선, 방산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위험한 반도에서 필수 불가결한 나라로 변모한 거였고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중얼거리며 부러운 성공 스토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고 화면에는 한반도가 빛나는 야경 사진이 나타났으며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밤 풍경이었는데 남쪽은 불빛으로 환했고 북쪽은 어두웠으며 저는 이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반도에서 같은 지리적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고 차이를 만든 것은 지형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며 시스템이었고 문화였다고 간주했는데 지정학은 운명이 아니라 의지라는 제 새로운 이론의 완벽한 증거였고 학생들은 숙연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교탁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고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평야 문명론을 가르쳤다고 말했으며 하지만 한국은 그 이론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고백했는데 학자로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줬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으며 문화가 지리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평야가 없어도 자원이 없어도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교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뒷벽에 서 있던 동료 교수가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며 따라 박수를 쳤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설이 되었다는 것을 위험한 반도에서 위대한 나라로 변신한 전설이었고 평야 3%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어낸 전설이었으며 화강암과 혹한 속에서 첨단 기술 강국이 된 전설이라는 것을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고 제 강의는 여기서 끝이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고 말했으며 2025년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고 평야 없는 문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책을 집어들며 말했고 이 책은 이제 역사가 될 거라고 설명했으며 새로운 책에서는 한국을 중심에 놓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다룰 거라고 강조했고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고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으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평야 중심의 낡은 이론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것을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고 하버드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었으며 나무들이 새싹을 틀고 있었는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2025년 세계가 인정한 봄이었고 젠슨 황과 미국 대통령, 미중 정상이 함께 만든 봄이었으며 수백 년 인내의 결실이 맺어지는 봄이라고 연구실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고 컴퓨터를 켜서 새로운 문서를 열었으며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례 문화가 지리를 이기다라고 이것이 제 다음 책의 시작이 될 거였고 20년 이론을 수정하는 용기의 결과물이 될 거였으며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의 기록이 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캠퍼스에 노을이 물들었으며 저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려놓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다라고 타이핑했고 평야 없이 문명을 일궜고 자원 없이 강국이 되었으며 고립 속에서 세계와 연결되었다고 써내려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린 가끔 너무 익숙한 현실 속에 있어서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 살고 있는지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한국을 작다고 말하지만 그 자금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숨어 있죠. 언젠가부터 불가능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산과 바위로 가득한 땅에서도 길을 내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기술을 만들어내며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사실. 그건 어쩌면 수치나 순위보다 더 값진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힘이란 단순히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오늘 다시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도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린 아직 그 끝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